안녕하세요. 오늘 밤도 찾아와 주셔서 군요. 편안한 자리에 누워 계신가요? 따뜻한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시간의 끝으로 향하는 여행입니다. 모든 별이 사라지고 모든 빛이 꺼진 뒤 우주에 무엇이 남을지를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고요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우주의 시간척도 앞에서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작아짐 속에서 이상하게도 평화를 발견합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제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흘러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편안한 잠 속으로 스며들어도 괜찮습니다. 우주는 서두르지 않으니까요. 우주는 기다릴 줄 압니다. 수십억 년을 기다려왔고 수십억 년을 더 기다릴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거장은 미국 뉴저지주의 한 연구시설입니다. 2023년 10월, 프린스턴 외곽의 조용한 건물에서 천문학자들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낮게 켜져 있었습니다. 에어컨의 부드러운 웅궁거림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평범한 연구실에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펼쳐진 데이터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집된 하늘 관측 자료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스펙트럼 데이터와 배경 복사 지도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보관된 보정 파일과 대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조용히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수년간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 독립적인 탐사 프로그램이 동일한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별 형성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쌓일수록 그 확신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우주의 가장 밝은 시기는 우리 뒤에 있습니다. 별 형성의 황금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학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번의 관측, 한 번의 분석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반복합니다. 검증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 사이 여러 탐사팀이 일관된 측광 기준을 적용하여 은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서로 다른 망원경이 사용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관측소에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점점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슬로언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는 수백만 개의 은하를 체계적으로 관측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더 멀리, 더 어둡게 보았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의 초대형 망원경은 높은 해상도로 세부 사항을 포착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으로 먼지에 가려진 영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각각의 도구가 퍼즐의 조각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우주는 과거에 비해 더 적은 수의 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느린 감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추세는 측정 가능했고 반복 검증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팀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별 형성률의 역사를 그래프로 그리면 특징적인 모양이 나타납니다. 우주 초기에 별 형성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빅뱅 후 약 10억 년에서 30억 년 사이에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우주는 가장 활발하게 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보다 약 10배 이상 많은 별이 매년 태어났습니다. 그 후 별 형성률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정점 이후 10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소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긴 쇠퇴기의 한 지점입니다. 별 형성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대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연료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이 형성되려면 가스가 필요합니다. 주로 수소가스입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의 일반 물질 중 약 75%가 수소였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헬륨이었습니다. 더 무거운 원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원시가스는 중력에 의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밀도가 높은 곳에 더 많은 가스가 모였습니다. 가스 구름이 형성되었습니다. 구름 안에서 특히 밀도가 높은 부분이 중력 붕괴를 시작했습니다. 물질이 중심으로 떨어지면서 압축되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충분히 뜨거워지면 핵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별이 태어났습니다. 핵융합은 가벼운 원소를 더 무거운 원소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융합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 에너지가 별을 빛나게 합니다. 태양이 빛나는 이유도 핵융합 때문입니다. 매초 약 6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별이 죽으면 일부 물질은 우주로 방출됩니다. 태양과 비슷한 별은 외곽층을 부드럽게 방출하여 행성상 선군을 만듭니다. 무거운 별은 초신성 폭발로 격렬하게 물질을 뿌립니다. 이 방출된 물질은 성간 매질에 섞입니다. 새로운 가스 구름의 재료가 됩니다. 새로운 별과 행성이 이 물질에서 형성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 중 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렇게 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칼슘, 철, 산소, 탄소. 이 모든 것이 과거의 별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먼지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적 재활용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모든 물질이 재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이 죽을 때 일부 물질은 영구적으로 잠기게 됩니다. 백세과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이런 전해들은 그들의 물질을 다시 방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반적인 시간 척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가스가 이런 잔해 속에 닫힙니다. 은하를 거대한 저수지로 생각해 보세요. 가스는 물입니다. 별 형성은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별이 죽을 때 일부 물은 다시 저수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일부는 영구히 제거됩니다.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집니다. 또한 은하들 사이에 가스 공급도 감소합니다. 우주 초기에 은하들은 주변의 성간 매질에서 신선한 가스를 끌어모았습니다. 마치 저수지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가스가 은해에 떨어지면서 새로운 별 형성을 촉진했습니다. 황금기에는 가스 공급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성간 매질이 희박해졌습니다. 가스 공급이 줄었습니다. 저수지에 비가 덜 내리게 된 것입니다. 2018년 4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대한 새로운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플랑크 위성의 데이터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주의 팽창률과 기본 매개 변수를 더욱 정밀하게 제한했습니다. 이전 측정보다 불확실성이 줄었습니다. 우주의 나이, 구성, 운명에 대한 그림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주가 약 38만 년 되었을 때 방출된 빛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너무 뜨거워서 원자가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 전자와 원자핵이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빛은 이 플라즈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산란되었습니다. 우주는 불투명했습니다. 팽창하면서 우주가 식었습니다. 약 38만 년 후 온도가 약 3000 켈빈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하여 중성 원자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은 더 이상 산란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투명해졌습니다. 그때 방출된 빛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그 빛은 138억 년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했습니다. 그동안 우주가 팽창했고 빛의 파장도 늘어났습니다. 원래 가시광선이었던 것이 지금은 마이크로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배경 복사의 온도와 패턴을 분석합니다. 그것은 초기 우주의 스냅샷입니다. 그 시절의 밀도 변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약간 더 밀도가 높았고 어떤 곳은 약간 더 맞았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중력에 의해 증폭되어 오늘날의 은하와 은하단이 되었습니다. 배경 복사의 현재 온도는 약 2.725 켈빈입니다. 절대 0도보다 겨우 2.7도 높은 온도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얼마나 식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이 뜨거웠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팽창으로 인해 식어서 지금의 온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계속 식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배경 복사의 온도는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운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2020년 중반까지 광시야 탐사 프로그램들은 수백만 개의 은하에서 별 형성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다양했습니다. 각각은 별 형성의 다른 측면을 반영했습니다. 젊은 별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이 있습니다. 뜨겁고 무거운 별은 많은 자외선을 냅니다. 이 별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많다는 것은 최근에 별이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별 형성 영역 주변에 수소가스에서 나오는 특정 파장의 빛이 있습니다. H알파 선이라고 불립니다. 젊은 별의 자외선이 주변 가스를 이온화하고 그 가스가 재결합할 때 이 빛을 냅니다. H알파 방출은 별 형성의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먼지에 흡수되어 저고의 선으로 재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별 형성 영역에는 먼지가 많습니다. 먼지는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흡수하고 적외선으로 다시 방출합니다. 적외선 관측은 먼지에 가려진 별 형성을 찾아냅니다. 각각의 지표는 불완전합니다. 먼지에 의한 흡수, 금속 함량의 차이, 관측 편향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러 지표를 종합하면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 그림은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22년까지 적외선 관측 위성들은 이 그림에 중요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스피처 우주 망원경, 허셜 우주 천문대, 그리고 새로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별 형성 영역의 먼지와 가스 측정치를 확장했습니다. 먼지는 가시광선을 차단합니다. 광학 망원경으로는 먼지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고에서는 먼지를 통과합니다. 저고에선 망원경으로 먼지에 가려진 별 형성 활동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숨겨진 별 형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먼지에 가려진 은하들이 우주의 별 형성률을 크게 바꿀까요?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숨겨진 활동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예전만큼 별을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료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프린스턴의 그 조용한 방에서 분석가들은 이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예상해온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조금씩 더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한 연구원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은 커피였습니다. 그녀는 화면의 그래프를 바라보았습니다. 별 형성률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곡선. 그녀는 그 곡선의 현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정점 이후 100억 년. 긴 쇠퇴의 중간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들 중 일부는 새로 태어난 것이고 일부는 수십억 년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빛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별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의 별빛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인구학적 변화입니다. 하늘은 별 형성률, 가스 가용성, 냉각 배경의 장부와 같습니다. 각각의 숫자는 변하지만 모두 추적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유지해 왔습니다. 원시 관측 프레임, 목록, 재처리 기록이 공개 데이터 센터에 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 덕분에 독립적인 연구팀들이 단일 분석에 의존하지 않고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컨소시엄들은 일관된 측광 및 분광 아카이브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기기 반응을 문서화하고 공개 처리 노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조용하고 꾸준했습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종류의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반 없이는 어떤 장기적 결론도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학은 화려한 발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기록, 신중한 보정, 반복적인 검증, 이런 지루해 보이는 작업이 신뢰의 기반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측정하는 임무팀들은 보정 파이프라인과 불확실성 예산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선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의 모든 주장이 안정적인 참조 온도와 척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분석가들에게 더 깊은 의미는 제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검증에는 수십 년의 안정적인 아카이브와 반복적이고 신중한 축소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내의 과학입니다. 급격한 발견이 아니라 꾸준한 축적의 과학입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이 발견은 지속되는 모든 시스템 뒤에 있는 조용한 정밀함을 강조했습니다. 별빛이 서서히 줄어들듯이 우리의 이해도 서서히 쌓입니다. 둘 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쇠퇴는 종말과 다릅니다. 별 형성이 감소한다고 해서 모든 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별이 덜 태어날 뿐 기존의 별들은 여전히 타오릅니다. 우리 태양은 앞으로 약 50억 년 동안 더 빛날 것입니다. 지금 나이의 절반이 남았습니다. 50억 년. 이 숫자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것은 겨우 30만 년 전입니다. 농업이 시작된 것은 1만 년 전입니다. 50억 년은 인류 역사 전체의 수만 배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수명이 긴 별들인 적색와해성은 수조 년 동안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척도는 더욱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주의 현재 나이인 138억 년의 수백 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적색와해성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색와해성은 태양보다 훨씬 작고 어둡습니다. 질량은 태양의 약 8%에서 50% 정도입니다.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낮아서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적색와해성이라고 불립니다. 적색와해성은 핵에서 수소를 천천히 태웁니다. 마치 조심스럽게 연료를 아끼는 것처럼 태양과 같은 별은 중심부의 수소가 고갈되면 껍질에서 수소를 태우기 시작하고 팽창하여 적색 거성이 됩니다. 하지만 적색과해성은 다릅니다. 적색과해성은 대류를 통해 전체 별에 걸쳐 수소를 순환시킵니다. 태양에서는 핵과 외곽층 사이에 물질 교환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적색과해성은 완전히 대류합니다.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질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순환이 전체 별에 걸쳐 일어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태양은 중심부의 수소만 핵융합에 사용합니다. 외곽층의 수소는 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전체 수소의 일부만 태우고 죽습니다. 하지만 적색과해성은 다릅니다. 대류가 수소를 핵으로 계속 공급합니다. 모든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오래 탑니다. 가장 작은 적색과해성은 10조 년 이상 탈 수 있습니다. 우주의 현재 나이의 약 700배입니다. 이 별들은 우주가 시작된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수명의 극히 일부만 살았습니다. 우주의 별 중 가장 흔한 유형이 바로 이 적색과해성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별의 약 70에서 80%가 적색과해성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너무 어두워서 맨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대부분 태양보다 밝은 별들입니다. 적색과해성은 숨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도 적색과해성입니다. 불과 4.2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 없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보다 약 2만 배 어둡습니다. 이 작고 어두운 별 주위에 행성이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라고 불리는 이 행성은 거주 가능 구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작고 어두운 별들이 우주에서 가장 오래 빛날 것입니다. 태양 같은 별이 모두 죽은 후에도 적색과해성들은 계속 탈 것입니다. 수조 년 동안. 그래서 별 형성이 완전히 멈추더라도 우주는 오랫동안 완전히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적색과해성들이 계속 빛을 낼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연료를 다 태울 것입니다. 모든 별은 언젠가 꺼집니다. 문제는 언제인가, 그리고 무엇이 남는가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은 두 번째 정거장으로 향합니다. 칠레 북부의 건조한 고원입니다. 2019년 5월 아타카마 사막의 한 관측소에서 야간 관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발
2600m. 공기는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놀라울 정도로 밝았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천문 관측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도만에서 망원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모터의 부드러운 소리. 거울이 하늘의 특정 지점을 향했습니다. 검출기가 빛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희미한 빛. 오래된 성단의 희미한 별잔해에서 오는 빛이었습니다. 이 관측의 목적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였습니다. 반복된 성단 관측을 통해 그려진 냉각 곡선이 수년에 걸쳐 개선된 모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별이 죽으면 잔해가 남습니다. 별의 질량에 따라 잔해의 종류가 다릅니다.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은 백색과해성이 됩니다. 더 무거운 별은 중성자별이 됩니다. 가장 무거운 별은 블랙홀이 됩니다. 백색과해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색과해성은 태양과 비슷한 별의 최종 단계입니다. 별이 핵융합 연료를 다 쓰면 외곽층은 우주로 방출됩니다. 행성상 선군을 형성합니다. 중심에는 뜨겁고 밀도 높은 핵이 남습니다. 그것이 백색과해성입니다. 백색과해성은 행성 크기의 물체에 태양 질량이 압축된 밀도 높은 천체입니다. 지구 정도의 크기에 태양 정도의 질량이 들어 있습니다. 티스푼 하나의 백색과해성 물질이 수톤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극도의 밀도에도 불구하고 백색과해성은 핵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연료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식어가는 잔열입니다. 마치 꺼진 난로가 천천히 식는 것처럼. 처음에 백색과해성은 매우 뜨겁습니다. 표면 온도가 10만 켈빈 이상일 수 있습니다. 태양 표면 온도의 약 15배입니다. 하지만 핵융합이 없으면 열을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복사되어 나가고 온도가 떨어집니다. 백색과해성은 단번에 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측정 가능한 곡선을 따라 생각됩니다. 이 냉각 곡선은 물리학의 기본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백색과해성의 구조, 열 전도도, 복사율 등이 냉각 속도를 결정합니다. 냉각 곡선을 알면 백색과해성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온도와 밝기를 측정하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식어왔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차가운 백색과해성을 찾아 그 나이를 측정하면 우주의 최소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20년 사이 성단 탐사는 일관된 측광 보정을 적용하여 백색과해성 집단을 기록했습니다. 성단은 이런 연구에 이상적입니다. 성단의 모든 별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가스 구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나이입니다.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비교를 쉽게 만듭니다. 구상성단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구상성단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일부 구상성단은 우주 나이에 가까운 120억 년이 넘습니다. 이런 성단의 백색과해성은 매우 차갑습니다. 오랫동안 식어왔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거리 측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이아 우주 망원경이 수십억 개의 별의 위치와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이 데이터로 백색과해성의 절대 등급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 불확실성이 줄었습니다. 2016년에는 발표된 모델에 결정화 효과가 포함되었습니다. 결정화는 백색과해성의 냉각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백색과해성이 충분히 식으면 그 내부가 결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는 것처럼.
백색과해성의 내부는 주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압 상태에서 이 원소들은 특이한 형태의 고체를 형성합니다. 쿨롬 결정이라고 불립니다. 원자핵이 규칙적인 격자 구조로 배열됩니다. 결정화 과정에서 자멸이 방출됩니다. 물이 얼 때 열을 방출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열이 냉각을 일시적으로 낮춥니다. 냉각 곡선에 특징적인 정체기가 나타납니다. 1960년대에 이론적으로 예측되었지만 직접적인 관측 증거는 2019년에야 확인되었습니다. 가이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백색화해성 밝기 분포에서 예상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정 밝기 범위에서 백색화해성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결정화에 의한 냉각 지연의 증거였습니다. 2021년까지 여러 성단에 걸친 더 큰 샘플이 동일한 냉각 곡선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델과 관측이 일치했습니다. 물리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냉각 과정은 매우 느립니다. 우주의 현재 나이에 비해서는 빠르지만 인간의 시간 척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이 느립니다. 가장 오래된 백색과해성은 약 12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아직도 약 4000 켈빈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000 켈빈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백열정 후의 필라멘트 온도 정도입니다. 희미하게 빛납니다. 완전히 식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식은 백색화해성을 흑색화해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흑색화해성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백색화해성도 여전히 약간의 빛을 내고 있습니다. 흑색화해성이 형성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냉각의 마지막 단계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합니다. 아마도 수조년에서 수십조 년 정도, 어쩌면 그 이상. 중성자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성자별은 백색화해성보다 더 극단적인 천체입니다. 태양 질량의 1.4배에서 약 2배 사이의 물질이 도시 크기의 구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지름이 약 20km에 불과합니다. 서울 정도의 크기입니다. 티스푼 하나의 중성자별 물질이 수억 톤에 달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전체의 질량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밀도입니다. 원자가 붕괴하여 전자가 양성자와 결합하여 중성자가 되었습니다. 별 전체가 거대한 원자핵과 같습니다. 중성자별은 빠르게 회전합니다. 형성될 때 원래 별의 가군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피겨스케이터가 팔을 오므리면 회전이 빨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부 중성자별은 초당 수백 번 회전합니다. 중성자별은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자기장의 수조 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 회전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등대처럼 방사선 빔이 지구를 향할 때마다 우리는 펄스를 감지합니다. 이런 중성자별을 펄서라고 부릅니다. 펄서는 매우 정확한 시계입니다. 펄스 간격이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입니다. 일부 펄서는 원자시계에 필적하는 정밀도를 가집니다. 이 정밀도 덕분에 펄서는 여러 물리학 실험에 사용됩니다. 중력파 검출, 상대성 이론 검증 등. 하지만 펄서의 회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느려집니다. 자기장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속을 스핀다운이라고 합니다. 감속률을 측정하면 펄서의 나이와 자기장 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타이밍 프로그램은 펄서 스핀 다운 추세를 안정적인 장기 모니터링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관측입니다. 이 기록은 미래의 어둠에 대한 또 다른 시계를 제공합니다. 펄서도 결국 회전을 멈출 것입니다. 자기장도 약해질 것입니다. 그들도 생각되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칠레의 그 관측소에서 연구자들은 특별한 흥분 없이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냉각 곡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모델과 관측이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확인의 작업이었습니다. 과거에 예측한 것이 여전히 유효한지 검증하는 것. 천문학의 많은 부분이 이런 작업입니다. 드라마틱한 발견보다 꾸준한 확인이 더 흔합니다. 하지만 이 확인 작업이 없다면 어떤 이론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반복 가능성에 기반합니다. 광학 및 적외선 기기를 운영하는 관측소 팀들은 희미한 측광을 위한 안정적인 보정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잔해 집단이 검출 임계값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백색 과외성과 중성자별은 희미합니다. 특히 오래된 것들은. 희미한 물체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기기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대규모 별 위치 목록을 관리하는 천체 측정 그룹은 거리 솔루션을 개선하고 체계적 드리프트를 줄였습니다. 이론 그룹은 공개 냉각 모델을 유지하고 매개 변수 민감도를 문서화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살아있는 별에서 지속되는 잔해로 이어지는 검증된 다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부분은 밝은 별빛이 감소한 후에도 우주가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을 기록합니다. 한 해는 열 저장소, 회전 시계, 질량 집중으로 지속됩니다. 분석의 초점은 절차적으로 유지됩니다. 미래는 알려진 불확실성에서 지금 측정된 곡선에 의해 제한됩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이 기록은 빛이 희소해질 때 시간이 어떻게 가시화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백색 과외성의 온도는 시간의 지문입니다. 펄서의 회전 주기는 나이의 기록입니다. 전해들은 우주의 역사를 몸에 새기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경험하지만 시간 자체를 보지는 못합니다. 시간은 변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이런 변화가 시간을 느끼게 합니다. 우주적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이 타고 식는 것, 은하가 형성되고 진화하는 것, 우주가 팽창하는 것. 이런 변화가 우주적 시간을 측정하게 합니다. 백색 과외성의 냉각 곡선은 그런 측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매우 긴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거의 없어집니다. 여력학적 평형에 가까워지면 시간은 의미를 잃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시간을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변화 없이 시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은 본질적으로 변화에 의존할까요? 물리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변화가 있습니다. 별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백색 과외성이 식고 있습니다. 은하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잔해가 축적되면서 기록에서 또 다른 종류의 물체가 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블랙홀입니다. 이제 우리의 세 번째 정거장으로 향합니다. 2019년 4월 북미와 유럽에 조율된 데이터 센터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전파 배열로 작업하는 팀들이 측정된 재구성을 공개했습니다. 이미지는 어두운 중심 주위에 밝은 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동기화된 관측과 검증된 보정 로그에서 조립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블랙홀의 첫 번째 이미지였습니다. M87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 지구에서 약 5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약 65억 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잠깐, 블랙홀은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블랙홀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블랙홀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을 관측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 주위에는 물질이 빙글빙글 돕니다. 강착 원반이라고 불립니다. 블랙홀의 중력에 이끌려 떨어지는 가스와 먼지입니다. 이 물질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가열됩니다. 수백만 도에 말합니다. 그 뜨거운 물질이 빛을 냅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빛의 경로도 휘게 합니다. 블랙홀 뒤에서 오는 빛도 휘어져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이런 효과들이 결합되어 특징적인 이미지를 만듭니다. 밝은 고리 모양, 중심은 어둡습니다. 블랙홀의 그림자입니다.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이미지를 얻기 위해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이 협력했습니다.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와이, 멕시코, 칠레, 스페인, 남극, 여러 대륙에 흩어진 망원경들이 하나의 거대한 가상 망원경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간섭계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각각의 망원경이 동시에 같은 대상을 관측합니다. 그 데이터를 매우 정밀한 타이밍으로 결합합니다. 그러면 각 망원경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해상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 크기의 망원경과 같은 효과입니다. 2017년 4월 8개의 관측소가 동시에 M87을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각 관측소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중앙으로 보내졌습니다. 남극의 데이터는 겨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처리에 약 2년이 걸렸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했습니다. 여러 독립적인 팀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일치했을 때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발표는 직접 관측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방출과 기하학으로부터 확인된 추론이었습니다. 블랙홀 자체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이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글로벌 전파 관측소 네트워크는 동기화된 관측을 조정하고 로컬 날씨 및 장비 로그를 유지했습니다. 작은 오류도 결과를 망칠 수 있었습니다. 수증기가 전파를 흡수합니다. 날씨가 관측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관측소의 조건이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데이터 축소팀은 독립적인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고 알려진 불확실성 해서 수령을 문서화했습니다. 한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법이 같은 결과를 내야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은하 역학 그룹은 별 속도를 측정하고 확립된 추론 방법을 사용하여 중심 질량을 수정했습니다. 이 방법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블랙홀 주위를 도는 별의 운동을 관측하면
중심 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케플러의 법칙입니다. 공개 아카이브는 원시 간섭계 데이터 제품과 이미징 출력을 보존했습니다. 누구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직접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투명성입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방법이 공개되고 데이터가 공개되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우리 은하를 포함한 대부분의 큰 은하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궁수자리 A별이라고 불립니다.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입니다. M87의 블랙홀보다 약 1500배 작습니다. 하지만 훨씬 가깝습니다. 약 2만 7천 광년 거리입니다. 2022년 5월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팀은 궁수자리 A별의 이미지도 공개했습니다. M87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작아서 빠르게 변합니다. 빛이 블랙홀 주위를 도는데 몇 분밖에 안 걸립니다. 관측 중에도 이미지가 변합니다. M87은 훨씬 크기 때문에 변화가 느립니다. 이 초대 질량 블랙홀들은 은하가 형성될 때 함께 성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하와 블랙홀은 공동 진화합니다. 은하가 병합하면 그 중심의 블랙홀도 결국 병합합니다. 작은 블랙홀이 가스를 삼키며 성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블랙홀들은 매우 커집니다. 블랙홀은 잔해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그들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적어도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은 주변을 왜곡하고 물질을 삼키고 성장합니다. 우주가 어두워질수록 블랙홀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주가 어두워지면서도 고도로 조직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발광 출력이 감소하더라도 질량은 집중됩니다. 분위기는 신중하고 절차적으로 유지되며 교차 검증과 독립적 확인을 강조합니다. 블랙홀은 극적인 공허가 아니라 우주 재고의 내구성 있는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이 발견은 부재가 과장 없이 문서화될 수 있음을 강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둠도 구조를 가집니다. 블랙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은 별이 죽어서 형성됩니다. 태양 질량의 약 20배 이상인 별이 초신성 폭발 후 중심부가 블랙홀이 됩니다. 이런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수배에서 수십 배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커졌는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물질을 축적했을 것입니다. 더 작은 블랙홀이 병합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수백 배에서 수만 배 정도입니다. 항성 질량과 초대 질량 사이입니다. 이런 블랙홀의 증거는 있지만 확인된 예는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존재한다면 초대 질량 블랙홀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중력파가 처음으로 직접 검출되었습니다.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라이고가 감지했습니다. 두 블랙홀이 병합할 때 방출된 파동이었습니다. 각각 태양 질량의 약 36배와 29배였습니다. 병합 후 약 62배의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약 3태양 질량은 중력파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노벨 물리학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이 1916년에 예측했지만 직접 검출은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 중력파는 시공간의 파문입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가 가속되면
중력파가 방출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호가 너무 약합니다. 두 블랙홀 같은 극단적인 사건만이 감지 가능한 신호를 만듭니다. 그 이후로 많은 블랙홀 병합 사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엘라이고와 그 유럽 파트너 빌고가 함께 관측했습니다. 중성자별 병합도 검출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중성자별 병합에서 중력파와 함께 빛도 관측되었습니다. 다중 메신저 천문학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관측은 우주에서 치밀 전체의 분포와 진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블랙홀이 얼마나 흔한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자주 병합하는지, 이런 통계가 쌓이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블랙홀들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주변의 물질을 흡수하면서. 은하가 해체된 후에도 블랙홀은 때때로 방랑하는 잔해를 삼킬 것입니다. 또한 블랙홀들은 서로 병합할 것입니다. 더 작은 블랙홀이 더 큰 블랙홀에 흡수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결국 끝납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 때문입니다. 암흑 에너지에 의해 구동되는 팽창은 블랙홀들을 서로 멀어지게 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블랙홀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각각의 블랙홀은 고독하게 남습니다. 블랙홀이 장기 저장소로 취급되자 조사는 장기 방출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네 번째 정거장입니다. 호킹 복사라고 알려진 현상입니다. 2016년 2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한 세미나실에서 대학원생들이 익숙한 일련의 방정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수식이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젝터가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이 노트를 적었습니다. 초점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가정의 재감사였습니다. 블랙홀 여력학, 지평선 온도, 그리고 냉각되는 우주 배경의 역할. 이 주제는 1970년대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1974년 스티븐 호킹은 놀라운 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블랙홀이 완전히 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자역학적 효과로 인해 블랙홀은 복사를 방출합니다. 호킹 복사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전적으로 블랙홀은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습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블랙홀이라는 이름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을 고려하면 그림이 바뀝니다.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진공은 완전히 비어있지 않습니다. 불확정성 원리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 변동은 가상 입자 쌍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생성되고 곧바로 소멸합니다. 너무 빨라서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상 입자 쌍이 생성됩니다. 보통은 그들이 소멸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입자가 블랙홀로 떨어지고 다른 입자가 탈출합니다. 탈출한 입자는 블랙홀이 방출한 복사로 관측됩니다. 블랙홀은 입자를 방출한 것처럼 보입니다. 블랙홀로 떨어진 입자는 음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블랙홀의 질량이 조금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블랙홀은 서서히 질량을 잃습니다. 증발합니다. 이 호킹 복사는 열 복사의 특성을 가집니다. 특정 온도를 가진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와 같습니다. 그 온도는 블랙홀의 질량에 달려 있습니다. 호킹 온도는
블랙홀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블랙홀이 클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작은 블랙홀은 뜨겁고 큰 블랙홀은 차갑습니다. 태양 질량의 블랙홀은 약 60 나노켈빈의 온도를 가집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이 낮은 온도입니다. 절대 0도보다 겨우 6천만 분의 1도 높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현재 온도인 2.7 켈빈보다 약 4억 500만 배 낮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블랙홀의 온도가 주변 환경보다 낮으면 블랙홀은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환경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블랙홀은 성장합니다. 증발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주에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2.7 켈빈입니다. 거의 모든 블랙홀의 호킹 온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블랙홀은 배경에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성장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팽창하면서 식습니다. 먼 미래에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현재보다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언젠가 블랙홀의 호킹 온도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그때 블랙홀은 흡수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방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서히 증발할 것입니다. 1970년부터 2000년 사이 발표된 연구는 블랙홀 여력학을 형식화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면적은 엔트로피에 비례합니다. 블랙홀 역학의 법칙은 여력학 법칙과 유사합니다. 이 유사성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배경 복사 임무는 온도 기준선과 매개 변수 제약을 정밀화했습니다. WMAP과 플랑크 위성이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우주의 팽창률, 나이, 구성에 대한 값이 더 정확해졌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블랙홀 질량 분포는 다중 메신저 및 탐사 추론을 통해 개선되었습니다. 중력파 관측이 블랙홀 질량 분포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은하역학 연구가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을 더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2020년대 초까지 리뷰 문헌은 질량 범위에 걸친 증발 수명 스케일링을 통합했습니다. 블랙홀의 증발 시간은 질량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2배가 되면 증발 시간은 8배가 됩니다. 태양 질량의 블랙홀은 약 10에 67제곱년이 걸려 증발합니다. 이것은 1 뒤에 0이 67개 붙은 숫자입니다. 우주의 현재 나이인 약 138억 년의 10의 26제곱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태양 질량의 10억 배인 블랙홀은 약 10의 97제곱년이 걸립니다. 가장 큰 블랙홀은 10의 100제곱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골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골은 10의 100제곱입니다. 연구자들은 실제적인 한계를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호킹 복사의 직접 검출은 아직 없습니다. 신호가 너무 약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의 일관성은 테스트 가능합니다.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같은 결과를 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오랜 시간 척도에서 어둠이 의미할 수 있는 것의 경계 조건으로 성숙했습니다. 완전한 어둠은 언제 올까요? 블랙홀이 모두 증발한 후입니다. 그것은 10의 100제곱년 이상 미래입니다. 우주론 임무팀은 배경 복사에 대한 참조 기준선과 체계적 불확실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블랙홀 방출을 냉각되는 환경과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론 물리학 그룹은 공면 시공간 양자장 처리에서 가정을 명확히 하고 유도 노트를 발표했습니다.
호킹의 원래 계산은 여러 단순화를 포함했습니다. 이 단순화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계속되었습니다. 천문학 협력은 관련 시간 척도를 설정하는 질량 추정치를 제공했습니다. 리뷰 기관과 데이터 아카이브는 표준화된 상수와 모델 비교를 보존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장기 지평선 주장이 규율 있는 부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케임브리지의 그 세미나실에서 학생들은 수식을 따라갔습니다. 교수가 질문을 했습니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블랙홀 열역학의 의미에 대해, 정보 역설에 대해, 양자 중력에 대해. 이것은 이론 물리학의 최전선입니다. 아직 답이 없는 질문들. 하지만 질문 자체가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가 새로운 이해를 낳습니다. 이 부분은 어두운 우주가 단일 부재가 아니라 균형에 의해 정의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임계값을 강조합니다. 배경이 저장된 시스템보다 차가워지면 모델에서 느린 방출이 가능해집니다. 톤은 절제되어 유지됩니다. 불확실성을 그것이 속하는 곳에 두고 일관성이 유지되는 곳에 확신을 둡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이 에피소드는 인내가 어떻게 측정 도구가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블랙홀의 증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이 증발할 때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블랙홀이 작아질수록 호킹 복사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질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이 충분히 작아지면 증발이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느렸던 과정이 끝으로 갈수록 빨라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블랙홀은 급격한 폭발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마선과 다른 괴너지 입자의 섬광. 원시 블랙홀이 지금 증발 중이라면 이 폭발을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신호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폭발의 세부 사항은 불확실합니다. 블랙홀이 아주 작아지면 양자 중력 효과가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양자 중력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은 이 극한에서 호환되지 않습니다. 블랙홀의 최종 운명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합니다. 끈이론, 루프 양자 중력 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론. 이 질문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깊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정보는 보존됩니다. 원칙적으로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알면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리 법칙은 시간에 대해 대칭적입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이 원칙에 도전합니다. 물체가 블랙홀에 떨어지면 그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호킹의 원래 계산에 따르면 호킹 복사는 열 복사처럼 무작위적입니다. 블랙홀에 떨어진 물체의 정보를 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면 정보는 사라집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기본 원칙과 충돌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이 제안되었습니다. 호킹 복사가 미묘한 방식으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 정보가 블랙홀 내부에 저장되어 증발의 마지막 단계에 방출된다는 것, 정보가 다른 우주로 간다는 것. 아직 합의된 답은 없습니다. 이 논쟁은 기본 물리학의 핵심 문제입니다. 중력, 양자역학, 정보, 열역학이 교차하는 곳.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물체이기 때문에 이런 극한을 탐구하기에 좋은 대상입니다. 비록 직접 실험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 연구는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합니다. 프레임워크가
후기 시간 방출의 조건을 설정하자 조사는 물질 자체로 이동합니다. 최종 세그먼트는 입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무엇이 남는지를 따릅니다. 이것은 양성자 붕괴라는 아직 관측되지 않은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일본의 지하 광산. 2018년 6월, 일본 기우현의 카미오카 광산에서 기술자들이 대형 지하 검출기에 대한 정기 점검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약 1000m, 안반이 우주선을 차단합니다. 지상에서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괴너지 입자들이 여기서는 거의 없습니다. 검출기의 이름은 슈퍼 카미오칸데입니다. 거대한 원통형 탱크입니다. 지름 39m, 높이 41m, 5만 톤의 초순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탱크 벽에는 약 1만 1000개의 광전자 증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희미한 빛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조용하고 통제되어 있습니다. 물 순환과 센서 전자 장치가 지속적으로 기록됩니다. 온도, 수질, 전자 장치 상태, 모든 것이 로그에 남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발전은 검출이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장기 운영 실험이 민감도 내에서 확인된 양성자 붕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한 귀무 결과를 통해 하한을 연장했습니다. 양성자는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입자 중 하나입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하나입니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가집니다. 전자의 음전하와 균형을 이루어 원자를 전기적으로 중성으로 만듭니다. 일상적인 경험에서 양성자는 완전히 안정적입니다. 붕괴하지 않습니다. 수소 원자는 우주가 시작된 이후로 존재해 왔습니다. 양성자가 붕괴한다면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관측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론적 모델은 양성자가 매우 긴 시간 척도에서 붕괴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대통일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모델들은 자연의 기본 힘을 통합하려고 시도합니다. 표준 모형에서 자연에는 4가지 기본 힘이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중력은 질량에 적용합니다. 전자기력은 전에 작용합니다. 강력은 쿼크를 묶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듭니다. 양력은 방사성 붕괴를 일으킵니다. 전자기력과 양력은 이미 통합되었습니다. 전약 상호작용이라고 불립니다. 1970년대에 이론이 완성되었고 실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벨상이 수여되었습니다. 대통일 이론은 전약 상호작용과 강력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이론들에서 매우 높은 에너지에서 3가지 힘은 하나의 힘으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 통합은 양성자 붕괴를 예측합니다. 왜 양성자 붕괴가 예측될까요? 표준 모형에서 양성자는 바리온수 보존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바리온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에서 반양성자와 반중성자의 수를 뺀 것입니다. 이 수가 보존된다면 양성자는 붕괴할 수 없습니다. 더 가벼운 바리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일 이론에서 바리온수 보존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드문 과정을 통해 깨질 수 있습니다. 양성자가 더 가벼운 입자들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양전자와 중성파이온으로 또는 다른 조합으로. 이 이론의 일부 버전에서 양성자는 약 10의 31제곱년에서 10의 36제곱년 사이의 수명을 가집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입니다. 우주의 나이보다 10의 20제곱배 이상 깁니다. 이 수명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성자를 관측하면 통계적으로 붕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확률의 원리입니다. 각 양성자가 붕괴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성자가 있다면 그중 하나가 붕괴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15의 34제곱개의 양성자를 1년 동안 관측하면 양성자 수명이 15의 34제곱년이라면 평균 1개의 붕괴를 볼 것입니다. 슈퍼카미오칸데는 5만 톤의 물을 포함합니다. 물 분자는 H2O입니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입니다. 산소 원자핵은 양성자 8개와 중성자 8개입니다. 물 분자 하나에 양성자 10개가 있습니다. 5만 톤의 물에는 약 10의 34제곱개의 양성자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양성자 붕괴를 찾기에 좋은 규모입니다. 양성자가 붕괴하면 어떤 신호가 나올까요? 가장 간단한 모드에서 양성자는 양전자와 중성 파이온으로 붕괴합니다. 양전자는 반물질입니다. 물속에서 전자와 만나 소멸하며 감마선을 냅니다. 중성 파이온은 즉시 2개의 감마선으로 붕괴합니다. 이 감마선들이 물속에서 전자를 가속시킵니다. 가속된 전자가 빛보다 빠르게 물속을 이동합니다. 진공에서의 광속보다는 느리지만 물속에서의 광속보다 빠릅니다. 이때 체렌코프 복사라고 불리는 푸른 빛이 방출됩니다. 초음속 비행기가 충격파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광전자 증배관이 이 체렌코프 빛을 감지합니다. 빛의 패턴을 분석하면 어떤 종류의 사건이 일어났는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양성자 붕괴는 특징적인 패턴을 만들 것입니다. 1996년부터 2020년 사이 지하 검출기는 안정적인 운영을 기록하고 업데이트된 수명 하한을 보고했습니다. 반복된 분석 사이클에 걸쳐 배경 제거 방법이 정교해지고 체계적 불확실성이 좁아졌습니다. 배경이란 무엇일까요? 양성자 붕괴가 아닌 다른 사건들입니다. 우주선 뮤온, 자연 방사능, 태양 중성미자 등 이런 사건들이 양성자 붕괴와 비슷한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지하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안반이 우주선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일부 뮤온은 안반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 뮤온의 신호를 인식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물의 순도도 중요합니다. 자연 방사성 원소가 물에 녹아 있으면 그들이 붕괴하면서 신호를 만듭니다. 슈퍼 카미오칸데의 물은 매우 순수합니다. 끊임없이 정화됩니다. 노후도 문제입니다. 노후 동안 대기에서 괴너지 입자가 생성됩니다. 일부가 지하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날씨 데이터도 기록됩니다. 이 모든 배경을 제거한 후 양성자 붕괴의 후보를 찾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양성자 붕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후보 사건은 있었지만 배경으로 설명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입니다. 양성자 붕괴가 관측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성자 수명에 대한 하한을 설정합니다. 현재 하한은 특정 붕괴 모드에 대해 약 10의 34제곱년입니다. 이것은 일부 대통일 이론의 가장 단순한 버전을 배제합니다. 1980년대에 예측된 일부 모델은 양성자 수명이 약 10의 31제곱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델들은 이미 기각되었습니다. 실험이 그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버전의 대통일 이론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더 긴 수명을 예측하는 모델들,
실험은 계속되고 한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됩니다. 연구자들은 핵심 절차적 사실을 문서화했습니다. 귀무 결과도 확고한 한계를 통해 장기 모델을 재형성합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발견입니다. 부재의 증거입니다. 양성자가 실제로 붕괴한다면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모든 일반 물질은 더 가벼운 입자와 복사로 붕괴할 것입니다. 백세과해성, 중성자별, 행성, 심지어 블랙홀로 떨어지지 않은 방랑하는 물질까지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양성자 수명이 10의 34제곱년이라면 그 정도의 시간 후에 물질의 절반이 붕괴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의 시간 후에 나머지의 절반이 붕괴합니다. 지수적 감소입니다. 12의 40제곱년 정도면 거의 모든 물질이 붕괴했을 것입니다. 블랙홀만 남습니다. 그리고 블랙홀도 결국 증발합니다. 10의 100제곱년 후에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물질이 없고 블랙홀이 없고 별이 없는 우주.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완전한 무가 아닙니다. 여전히 공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양자장이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도 남을 것입니다. 전자와 양전자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대전 입자들입니다. 그들은 붕괴할 더 가벼운 대전 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입자들의 밀도는 상상할 수 없이 낮을 것입니다. 광자도 남습니다. 빛의 입자, 호킹 복사와 잔해. 하지만 이 광자들의 파장은 엄청나게 길어졌을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에 의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성 미자도 남습니다. 질량이 거의 없는 입자들. 빅뱅의 잔해, 별의 핵융합에서 방출된 것, 초신성에서 나온 것. 이 중성 미자들은 우주를 채우지만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자들은 우주를 채우지만 그들의 밀도는 상상할 수 없이 낮을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그들을 희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차가운 우주. 거의 비어있는, 하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암흑 물질은 어떻게 될까요? 암흑 물질은 우주 물질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 물질과 중력으로만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안정적인 입자라면 그것은 우주가 어두워진 후에도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흑 물질도 결국 붕괴하거나 상호작용으로 소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암흑 에너지도 남을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 모델에서는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라면 그것은 영원히 공간을 팽창시킬 것입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밀도는 계속 감소할 것입니다. 이것이 열적 죽음입니다. 최대 엔트로피 상태. 더 이상의 유용한 에너지가 없는 상태. 더 이상의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 더 이상의 복잡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열적 죽음의 개념은 19세기 열역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고립된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 또는 정보의 부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엔트로피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흐를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주 전체가 고립된 시스템이라면 결국 열적 평형에 도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같은 온도가 됩니다. 더 이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열적 죽음입니다. 하지만 열적 죽음이 진정한 끝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양자역학적 요동은 계속됩니다. 열적 평형 상태에서도 충분히 긴 시간 척돼서 드문 요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볼츠만 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루트비히 볼츠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열적 평형 상태에서 양자 요동으로 인해 우연히 복잡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일어납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볼츠만 뇌입니다. 우연히 형성된 의식적 존재. 주변 우주 없이 뇌만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뇌는 잠깐 동안 존재하고 다시 사라집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의 우주가 그런 요동의 결과일 가능성은 있을까요? 우리가 볼츠만 뇌일 가능성은 있을까요?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볼츠만 요동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질서정연합니다. 전체 우주가 요동으로 형성될 확률은 뇌 하나가 형성될 확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우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츠만 뇌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주의 먼 미래와 양자역학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열적 평형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요동의 바다일까요? 또 다른 가능성은 우주가 진공 붕괴를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진공이 진정한 최저 에너지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준안정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공이 언덕 위에 놓인 것처럼 작은 움푹 들어간 곳에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언덕 아래에 더 낮은 곳이 있습니다. 충분한 에너지가 주어지면 공은 더 낮은 곳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진공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진공은 국소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공은 더 낮은 에너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떤 폭발에 의해 더 낮은 에너지의 진정한 진공으로 전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전이는 거품 형태로 시작됩니다. 작은 영역이 진정한 진공으로 전이합니다. 그 거품이 팽창합니다. 빛의 속도로. 거품 경계가 지나가는 곳에서 물리학의 법칙이 바뀝니다. 입자의 질량, 힘의 세기, 모든 것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파멸입니다. 경고 없이. 빛의 속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원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불가능합니다. 이 가능성은 힉스 보손의 발견 이후 더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힉스장의 매개 변수에 따라 우리의 진공이 준안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힉스 보손의 질량은 약 125 기가전자볼트입니다. 톱 쿼크의 질량은 약 173 기가전자볼트입니다. 이 두 값의 조합에 따라 진공의 안정성이 결정됩니다. 현재 측정치에 따르면 우리의 진공은 준안정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과 불안정의 경계 근처입니다. 하지만 측정 불확실성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공 붕괴가 일어나더라도 그 시간 척도는 엄청나게 길 수 있습니다. 아마도 10의 100제곱년 이상. 블랙홀이 모두 증발한 후에도 진공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하 검출기 협력은 장기 기준선 로그, 보정 루틴, 한개의 공개 보고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기여가 중요한 이유는 안정성 주장이 민감도뿐만 아니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슈퍼 카미오칸대는 1996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25년 이상의 데이터입니다. 그동안 양성자 붕괴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 귀무 결과가 양성자 수명에 대한 하한을 설정합니다. 국가연구기관은 일관된 문서화로 수십 년에 걸쳐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장기 프로젝트는 개인의 경력보다 깁니다. 한 세대의 연구자가 시작하고 다음 세대가 이어받습니다. 우주론 아카이브는 배경 복사에 대한 참조 기준선을 제공하여 후기 시간, 에너지 회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론 그룹은 실험 한계를 입자, 지속성에 대한 경계 시나리오로 번역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신중한 최종 검증층을 형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빛의 끝이 물질의 끝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둘 다 무와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합니다. 그것은 공허를 물리학에서 정의된 조건으로 취급합니다. 최소 9배, 희박한 배경, 그리고 기저 상태 속성으로 설명되는 장. 분위기는 중립적으로 유지됩니다. 경계가 설정된 것과 열려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한계는 부재가 여전히 구조화된 결과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리즈는 최종 이미지 없이 닫힙니다. 최종 상태는 시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정의될 수 있는 것의 신중한 설명으로 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행해 온 길을 천천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프린스턴의 조용한 연구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주의 별 형성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관측과 여러 독립적인 연구팀의 확인을 통해 우주의 가장 밝은 시기는 약 100억 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별의 탄생률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그 다음 칠레의 관측소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별이 죽으면 무엇이 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백색 과외성은 측정 가능한 곡선을 따라 냉각됩니다. 이 냉각 곡선은 우주의 시계입니다. 중성자별은 빠르게 회전하며 천천히 감속합니다. 이 전해들은 새로운 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영구적으로 물질을 잠깁니다. 그 다음 전 세계에 흩어진 데이터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블랙홀의 첫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았습니다. 블랙홀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빛나는 물질이 블랙홀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질량을 집중시킵니다. 빛이 사라진 후에도 질량은 남습니다. 그 다음 케임브리지의 세미나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호킹 복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블랙홀도 완전히 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희미한 복사를 방출합니다. 우주가 충분히 식으면 블랙홀은 흡수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방출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서히 증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이 오래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지하 광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양성자 붕괴를 찾는 실험에 대해 배웠습니다. 양성자가 붕괴한다면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모든 일반 물질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직 양성자 붕괴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재 자체가 정보입니다. 이것이 우주가 완전히 어두워지면 남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주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별이 태어나고 빛을 내고 행성을 드는 시기입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시기를 덜 소중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우주의 현재를 봅니다. 수천 개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별은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전에 방출된 빛입니다.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빛을 보면서 현재를 경험합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너무 넓어서 빛조차 시간이 걸립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은 약 8분이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별에서 빛은 4년 이상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큰 은하에서 빛은 250만 년 걸립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빛의 대부분은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그 빛이 여행하는 동안 지구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진화했습니다.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봅니다. 이 광대한 시간과 공간의 척도에서 인간의 수명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별의 수명을 계산하고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하고 양성자의 안정성을 테스트합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 예측합니다. 수조 년 후의 미래에 대해.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진화한 생명체가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뇌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먹이를 찾고 포식자를 피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뇌로 우리는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계산하고 우주의 운명을 예측합니다. 과학은 집단적 노력입니다.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협력합니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방법을 검토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주장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검증됩니다. 반복 가능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뢰를 만듭니다. 우주의 끝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예언이 아닙니다. 조건부 예측입니다. 현재 알려진 물리학이 계속 유효하다면 새로운 발견이 그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열려있음, 수정 가능함, 겸손함. 우주의 역사는 복잡성의 출현과 소멸의 이야기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단순했습니다. 뜨거운 입자들의 수프, 팽창하면서 식고 원자가 형성되고 별과 은하가 형성되었습니다. 복잡성이 증가했습니다. 적어도 국소적으로. 별의 핵에서 원소가 만들어졌습니다. 행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행성에서 생명이 출현했습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물에서 육지로, 본능에서 지성으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성은 에너지 구배를 필요로 합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곳,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곳, 생명은 이 흐름을 이용합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흐르는 에너지,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 이 흐름 속에서 생명이 질서를 유지합니다. 열적 평형에 도달하면 구배가 사라집니다. 에너지가 흐르지 않습니다. 복잡성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주의 먼 미래는
단순함으로의 복귀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종류의 단순함입니다. 빅뱅 직후의 뜨거운 스프가 아니라 차갑고 희박한 진공입니다. 다른 종류의 비어 있음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우주는 측정 가능합니다. 별 형성률, 냉각 곡선, 블랙홀 질량, 양성자 수명 하한, 이 모든 것이 데이터입니다. 관측과 분석의 결과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작업입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는 연구입니다. 하지만 이 기반 없이는 어떤 큰 그림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아마도 경이로움일 것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오래되고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런 우주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한 겸손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만 모르는 것은 더 많습니다. 암흑 물질의 본질, 암흑 에너지의 원인, 양자 중력의 법칙, 의식의 기원, 이런 큰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일 것입니다. 우주의 끝이 슬픈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변화입니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그 사이에 경험하고 배우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주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원자들은 별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먼지입니다. 칼 세이건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알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원자들은 다시 흩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로 모일 수도 있고 영원히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주가 변하면 우리도 변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주가 완전히 어두워지면 무엇이 남는지를 탐구했습니다. 대답은 복잡합니다. 빛이 사라져도 물질이 남습니다. 물질이 붕괴해도 블랙홀이 남습니다. 블랙홀이 증발해도 입자와 복사가 남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남습니다. 공간이 남습니다. 시간이 남습니다. 완전한 무는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리학에서는 무도 속성을 가집니다. 양자요동, 에너지의 불확정성, 공간과 시간의 구조.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다는 그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무언가입니다. 어쩌면 끝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한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을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이야기는 시작하고 끝납니다. 삶은 시작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우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는 그냥 존재합니다. 상태에서 상태로 변합니다. 물리학의 방정식에는 특별한 시작점이나 끝점이 없습니다.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빅뱅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시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적 죽음이 절대적인 끝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아니면 다음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질문들은 물리학의 한계에 있습니다. 철학과 물리학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이 끝나갑니다. 프린스턴의 연구실에서 시작하여 칠레의 관측소,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케임브리지의 세미나실, 일본의 지하 광산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현재에서 수조년, 10의 100제곱년, 그 너머까지 여행했습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갑니까? 아마도 우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아름다움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합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 중 하나는 금방 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피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별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또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이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빅뱅에서 시작하여 별이 형성되고 원소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형성되고 지구가 신고 생명이 출현하고 진화가 일어나고 인류가 나타나고 문명이 발달하고 당신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별이 꺼지기 전에 수많은 일몰과 일출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랑과 이별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발견과 놀라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끝은 먼 미래입니다. 지금은 현재입니다. 현재가 전부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들이쉬세요. 다시 내쉬세요. 리듬을 따라가세요.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는 영원히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당신의 눈에 도달합니다. 또는 당신의 눈꺼풀에 닫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빛은 거기 있습니다. 별은 거기 있습니다. 우주는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거기 있습니다. 우주의 일부로, 별의 먼지로, 생각하는 존재로, 잠드는 존재로. 이 모든 것이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태양이 뜰 것입니다. 아직 타오르는 별. 앞으로 50억 년 동안 더 탈 별. 그 빛이 당신을 깨울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우주의 시간 속에서 이 밤은 찰나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 속에서 이 밤은 소중합니다. 휴식의 시간, 회복의 시간, 꿈의 시간. 어둠이 내립니다. 부드럽게, 포근하게, 담요처럼.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괜찮습니다. 내려놓으세요. 하루의 피로를, 생각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으세요. 우주가 완전히 어두워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을 했던 존재들의 기억일 것입니다. 정보의 형태로, 양자 상태의 흔적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탐구하고 이해하려 했다는 것. 그것이 우주에 새겨질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우주의 끝까지 여행해 주셔서. 이제 편안히 쉬세요. 좋은 꿈 꾸세요. 내일 또 만나요. 우주는 어둠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당신도 꿈속에서 계속됩니다.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쉬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별이 꺼지기 전에 수많은 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 중 하나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밤은 특별합니다. 당신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우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별들은 여전히 타오르고, 은하들은 여전히 회전하고, 우주는 여전히 팽창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꿈속에서 별을 보실지도 모릅니다. 은하를 여행하실지도 모릅니다. 블랙홀 근처를 지나치실지도 모릅니다. 꿈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물리학의 법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면
태양이 떠 있을 것입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우주가 완전히 어두워지는 것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10의 100제곱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빛이 있습니다. 별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잠들 것입니다. 별빛 아래에서, 우주의 품 안에서, 어둠 속에서도 빛은 여행합니다. 수십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아직도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빛은 어딘가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빛은 계속 여행합니다. 그것이 빛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꿈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꿈은 계속됩니다. 당신만의 우주에서, 당신만의 시간 속에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오늘 밤 좋은 꿈 꾸세요.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세요.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가끔씩 별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아직 타오르고 있습니다. 잘 자요. 편안한 꿈 꾸세요. 좋은 밤 되세요.